공수처가 있었고 또 3월에 선거가 있었고, 그래서 좀 한국 사회의 변화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좀 우울한 계절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제 책을 우리에게 절망할 권리가 없다, 이런 책을 소개해 주셨는데 원래 제목은 환멸의 시대였어요. 제가 한 7년 동안 한겨레에 쓴 칼럼을 이렇게 모은 책인데, 제가 제목을 환멸의 시대라고 출판사에 보냈는데 거기서 그건 너무 절망적이다, 그래가지고 제목을 우리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바꿨는데, 제 솔직한 심정은 환멸입니다. 환멸 이외에 지금의 상황을 설명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서 가장 압도적인 지지를 주고 국회의원을 180명을 줬어요. 지방 권력도 거의 다 줬어요. 뭘 했죠? 저는 해방 이후에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결정적인 그런 변화의 기회를 놓쳤다고 봐요. 지금 이 전 정부는 준엄한 역사적 심판을 받을 거예요. 우리 역사가 얼마나 굴곡진 역사고, 우리 역사에 대한 책임이라는 게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지난 100년 동안의 한국 역사를 한번 돌아보세요. 근대 국가가 많이 존재하고 있죠. 근대 국가 중에서 지금 이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근대 국가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정치적 비극을 한 나라가 경험한 사례는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식민의 시대를 우리가 경험했죠. 해방이 되니까 또 분단이 됐어요. 그리고 또 이 분단된 두 나라가 냉전 속에 처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결국 내전을 겪었어요. 내전. 그리고 나서는 군사 독재 30년을 또 거쳤어요. 식민의 역사, 분단의 역사, 냉전의 역사, 내전의 역사, 독재의 역사. 이것은 근대 국가가 거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정치적 비극들이에요. 우리는 그걸 모조리 겪었어요. 모조리. 너무나 참혹한 역사를 우리가 지내온 거죠. 그러면 그 역사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어떻게 더 많이 몰아줍니까? 그런 엄청난 국민들의 지원에 대해서 이 전 정부가 한 행태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남북 문제만 망가뜨린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 사회 내부도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이런 끔찍한 사회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과연 어떤 상황인가 하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요, 여러분? 아마도 이 시대를 딱 정확하게 이름 지어서 개념적으로 말하기 쉽지 않지만 어떠세요? 무언가 좀 불안하죠? 그렇습니다. 무언가 좀 불안하고, 무언가 좀 흔들리고, 무언가 전환기에 있는 것 같고, 무언가 과도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느낌을 대부분 가지고 계시죠? 예, 지금 안정된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분명하게 사는 시대를 이름을 붙이자면 저는 그것이 거대 위기의 시대라고 봐요. 거대 위기. 지금 이 거대 위기가 중첩되어 있어요. 저는 이 4개의 위기가 중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조금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우선 생태적 파국이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 이 생태적 파국에 대한 인식은 한국에 거의 없어요.
한국 사람들 이거 지금 뭐 인식도 안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나라에서 22세기는 오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게 상식이 돼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위기의식이 전혀 도착 안 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인류가 최후의 인류가 될 것이다. 최후의 인류. 이 이야기도 나온 지 오래됐어요. 지금 생태적인 파국의 가능성은 대단히 비관적입니다. 22세기는 오지 않는다가 아니라 2050 거주불능지구 이런 책까지 나왔어요. 2050 거주불능지구. 그 책을 한번 꼭 읽어보셔야 될 책입니다. 30년 남았다는 거예요. 22세기면 70년 남았죠? 최근에 나온 책들은 훨씬 더 비관적이에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발전이 계속되면 한 세대 내에 지구상의 많은 지역에서 인간이 살 수 없는 거주불능 지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최근에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또 대학생들을 상대로 강연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희한하게 최근에 고등학교에서 와서 해달라는 데가 많아가지고 가서 강연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금지당하고 또 제재받고 제한당하고 사는 그야말로 전 세계 젊은이들 중에서 가장 불행한 젊은이들 중에 하나다. 지금 한국 학생들처럼 이렇게 여전히 과거와 똑같이 자유를 박탈당하고 학습 노동에 이렇게 내몰리는 이런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모든 것을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하시라. 그 대신 한 가지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어른들을 믿지 마라. 특히 한국의 어른들은 절대 믿지 마라. 그들을 믿어서는 미래가 없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어른들이 사는 나라가 없어요. 너무 끔찍합니다, 사실. 여러분, 작년 9월에 독일에서 총선이 있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이라고 아시죠? 여자 수상이 굉장히 오래 했죠? 독일에서 16년을 했어요, 무려. 이제 그 수상이 고만하겠다고 해가지고 정권 교체가 됐습니다. 예. 우리는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난번 독일 선거에서 가장 큰 쟁점이, 정치적 쟁점이 됐던 게 뭐였을 것 같아요? 혹시 아는 분 계신가요? 예. 기후 생태 변화. 기후 변화 생태 문제가 무려 전체 이슈의 46%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독일의 총선은 완전히 미래를 위한 선거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 세대가 이 지구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이걸 둘러싸고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지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둘러싸고 싸운 겁니다. 또 이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은 미래 생명이란 말이에요. 미래 생명. 미래 생명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미래 생명에 대한 책임. 이게 가장 큰 선거의 쟁점이 된 겁니다. 지금 여기 이 지구상에 살진 않지만 앞으로 미래의 지구상에 살아갈 생명들이 있겠죠? 여기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또 아이 낳고 하면 미래 생명이 되겠죠? 그 미래 생명에 대한 책임도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난번 독일 선거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미래를 위한 선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준비한 녹색당이 가장 큰 승자가 됐어요. 녹색당이. 우리 지금 녹색당이라면 존재도 안 하잖아요, 사실상. 예. 이게 지금 우리의 상황이고요. 우리의 지난번 대선은 어떤 거였나요? 완전히 과거 선거였죠. 후보가 큰 후보, 거대 정당 후보 둘이 어느 놈이 더 과거에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그걸 캐는 선거였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부인들은 누가 더 나쁜지 정말 고쳐보니까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모르고요.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참혹한 그러한 상황인지 전혀 논의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무책임하고 미래에 대한 어떠한 전망도 없는 집단들이 지배하는 이런 나라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군사 독재 시대를 싸워가면서 이룩해낸 민주주의가 이런 엉터리 같은 정치인들에 의해서 유린당하는 현실이 저는 너무나 화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생태 위기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정치의 파국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국제정치의 파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를 돌아보면서 지난 몇 년 사이에 있었던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남북관계를 오히려 악화시켜 놓은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 분통이 터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TV를 키면 계속 보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는 뭡니까? 이게 뭘 뜻하는 것 같아요? 그들의 전쟁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한반도에서 벌어질 한국 전쟁의 전 예고편이라고 봐요. 이게 지금 가장 불안한 거예요. 가장. 저는 우리 세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 전쟁을 막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조금씩 양보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절대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죠.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최소한 그러한 좋은 조건 속에서 평화 체제를 견인해내지 못한 것이야말로 역사에 큰 죄를 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예상됐던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 구조는 어떻게 돼갑니까? 신냉전이라고 부르고 있죠.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우크라이나에서 대리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일종의 대리전이죠. 미국과 러시아의 충돌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대리전쟁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것은 사실상 세계적 차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될 본 게임의 일종의 오픈 게임이에요. 오픈 게임. 본 게임은 어디예요? 미국과 중국이죠. 미국과 중국이 붙습니다. 어디서 붙는다는 거예요? 대만 해협 아니면 한반도에서 붙는다는 거죠. 대만 해협 아니면 한반도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붙을 것 같아요? 터진다면 어디서 터질까요? 대만 해협에서 터질까요? 아니면 한반도에서 터질까요? 지금 많은 정황들이 한반도가 또다시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데올로기의 시대가 지났다고 하지만 지정학의 시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사실상 역사적으로 계속 그래 왔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태평양 쪽에서 오는 소위 해양 세력, 씨파워, 또 유라시아 대륙을 거점으로 하는 랜드 파워, 소위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계속 여기서 부딪혀 왔어요. 그것이 이번에 또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역사를 돌아보세요. 어찌 보면 지난 100년의 한반도의 역사, 우리의 역사는 끊임없이 거대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간의 충돌이 벌어지는 그 전쟁터였어요. 1894년에 중국과 일본 사이에 이른바 청일전쟁이죠. 어디서 터졌나요? 전쟁이 한반도에서 터졌어요. 딱 10년 뒤에 1904년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전쟁 어디서 터졌나요? 또 한반도에서 터졌어요. 그리고 몇십 년 지나서 1950년, 그렇죠? 우리는 한국전쟁이라고 부르지만 세계사적 차원에서 보면 어때요? 미중전쟁이죠. 미중전쟁의 대리전이에요. 어디서 터졌나요? 한반도에서 터졌어요. 제2차 미중전쟁 어디서 터지겠어요? 거의 여기서 또 터집니다. 여러분들이 보았잖아요. 미국의 행태를 봤잖아요, 이번에.
사실은 계속 나토를 확장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끊임없이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실제로 지금 이렇게 터져버리니까 완전히 발을 빼고 뒤에서 무기만 되고 있어요. 이것은 뭐 한두 번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을 악마화해서도 안 되지만요, 미국을 전적으로 이상화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을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들의 기준은 하나죠. 국익입니다. 자신들 국익에 반하는 일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돌아서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우리의 무슨 동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에. 역사의 과정을 보면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국제정치적 파국이 지금 우리 앞에 와 있고요. 저는 지금 이 한반도 평화통일 포럼이 정말 전 중요해졌다고 봐요. 지금 저는 우리 세대가 해야 될 마지막 역사적 과제가 있다면 영구 평화지대로 동북아지대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거예요. 이건 통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한반도 통일을 바탕으로 동북아 평화 공동체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동북아 지역이 가장 위험한 이런 충돌 지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통일의 문제도 동북아 또는 세계 평화라고 하는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과 연결지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가 이 정치적 파국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야말로 평화의 위기, 다시 전쟁터가 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각성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새로 탄생한 정부는 정말로 너무나 위험한 정부가 지금 탄생한 상황이고요. 이 정부를 우리가 국민들의 힘으로 어떤 방향으로 견인할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한국 사회는 거의 사회적 파국 상태에서 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회가 아직 폭발하지 않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회적 파국이 우리 앞에 이미 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1월 2일 날 쌤과 함께인가요? KBS 거기서 그 일요일 날 7시에 하는 그 프로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 같은 이런 사회는 없다. 이렇게 그야말로 연대나 협동이나 이런 함께 살고자 하는 거의 의지가 없는 사회, 모든 형태의 갈등이 집약되어 있는 이런 사회, 이걸 사회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이런 그냥 무더기, 극단적 개인주의자들의 무리가 적당히 있는 이러한 것을 사회라고 부르기도 어려워요. 이게 지금 한국 사회다. 제가 좀 굉장히 세게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제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비판이 아니에요. 가장 최근에 나온 그러한 지표들을 보면 한국 사회가 객관적으로 얼마나 끔찍한 상황에 있는지 그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지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최근에 나온 거예요. 첫 번째가 뭐겠어요? 불평등입니다. 이 불평등이 지금 너무 심각해요. 지금 사실상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그러한 나라로 한국이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그렇게 지칭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한 사람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학자들 중에 정말 중요한 학자가 하나를 뽑아라 이렇게 하면 저는 뭐 전혀 주저 없이 토마 피케티를 꼽습니다. 토마 피케티. 피켓 있죠? 거기다 T를 붙이면 되니까 기억하기 쉽죠? 피케티. 예. 이 피케티는 프랑스의 경제학자입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인데 이분은 주 전공이 불평등 문제예요. 불평등.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이 소위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조류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불평등이 심해졌어요. 이것을 주로 연구하는 그러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피케티가 프랑스의 파리 경제대학교 교수예요. 파리 경제대학. 이 안에
세계 불평등 연구소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매년 세계 불평등 보고서라는 걸 냅니다. World Inequality Report 이렇게 불려요. 2022 올해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 불평등을 평한 거죠. 그게 1월 달에 나왔습니다. 제가 그걸 인용을 했어요. 거기에 따르면 한국은 불평등이 어느 정도인가요? 세계 최고 수준이죠. 거기서는 이렇게 불평등을 잽니다. 부유한 부자와 빈자 사이에 불평등의 정도가 몇 배 차이가 나는 거, 부의 정도가 몇 배 차이가 나는 거 이렇게 재요. 그래서 부유한 자들은 경제적으로 상위 10%가 가지고 있는 부의 평균값, 그것을 부유한 자들의 부로 보고요.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은 하위 50%의 평균값을 합니다. 그렇게 재 피케티 지수라는 걸. 그렇게 쟀을 때 한국은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부의 불평등 정도가 몇 배 차이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요. 몇 배 정도 차이 날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정은주 선생님. 네. 50배. 그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와, 대단하시네. 거의 맞추셨어요. 52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아주 어떻게 그렇게 그거 맞추기 어려운데. 대단하시네요. 네. 네. 거의 뭐 맞춘 거죠. 5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차이죠. 부자와 빈자 사이의 부의 차이가 52배라는 건 사실 어마어마한 불평등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위 50%가 가지고 있는 부가 우리 전체 부의 약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그것까지 한번 해보세요. 50%가 가지고 있는 부가 우리 전체 부의 한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하위 50%. 하위 50%가 가지고 있는 부가 전체 부의 몇 프로 정도를 차지할 것 같아요? 그것도 거의 근사치네요. 네, 아주 잘하셨어요. 5%를 차지합니다. 5%. 예. 그러니까 이것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절반이 가지고 있는 하위 절반이 가지고 있는 부가 전체 부의 5%밖에 안 돼요. 상위 50%가 가지고 있는 부가 95%라는 얘기죠. 엄청난 불평등인 거죠. 사실은 이것을 그대로 우리 사회에 적용을 하면 한국인의 절반이 사실상 무산자본 부채 상태에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절반이 전체의 5%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건 엄청난 불평등을 지금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정도의 불평등은 저는 이제 이건 뭐 세계에서 제일 불평등한 사회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불평등의 원인은 어디 있겠어요? 이 불평등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부동산 불평등에 있습니다. 부동산 불평등. 이 부동산 불평등에 관해서는 이강국 교수라고 있어요. 이강국 교수라는 분이 아주 전문가예요. 이분은 일본 대학 리츠메이칸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인데요. 이분은 특히 부동산 불평등을 계속 연구하는데 한국 부동산 불평등이 어느 정도일까요? 예, 상위 1%가 전체 부동산의 몇 프로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한국 사회 이해하는 거니까. 이건 잘 아셔야죠, 사실은. 예, 상위 1%가 전체 부동산의 55%를 가지고 있습니다. 55%. 엄청난 거죠. 상위 10%가 얼마를 가지고 있을까요? 상위 10%가 96.4%를 가지고 있습니다. 10%가. 그 얘기는 뭐예요? 하위 90%가 3.6%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 3.6%. 어마어마한 불평등이죠. 그래서 한국의 불평등은 사실은 이런 부동산 불평등에서 대체로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정태인 씨라고 아세요? 정태인 씨라고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했던 경제학자죠. 병원에 입원했지. 지금 맞아요.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지금 암 치료하느라고 병원에 입원해 있죠. 그분의 경우는 뭐라 그래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 아니다. 자본주의 역사 250년 동안 지금 한국처럼 이렇게 불평등한 공동체는 없었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자본주의 역사상 최악이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불평등이. 그러면서 이 양반이 바로 피케티의 베타지수라는 걸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양반이 경제학자니까 피케티의 그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수 중에 베타지수라는 게 있대요. 이걸 가지고 측정을 해보면 인류 역사상 최악의 불평등 사회가 1830년대의 프랑스 사회였다고 합니다. 1830년대. 그래서 이것을 주제로 한 영화, 드라마, 소설이 있죠.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우리나라에 또 오페라나 무슨 영화로도 나왔죠. 이게 바로 1830년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한 그러한 드라마고 소설입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이죠. 이 시기가 가장 불평등했다는 거예요. 이때 불평등 지수가 7.2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태인 씨가 해보니까 지금 한국은 9라고 합니다. 9.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최악의 불평등 상태가 지금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타당한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굉장히 이것은 우리에게는 아픈 이야기죠. 이게 지금 한국의 상황이고요.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이러한 문제를 풀어내는 가장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은 뭐겠어요? 투표를 통해서, 정치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거나 최소한 완화해야 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또 우리 대통령 선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 돌아보세요. 세계 최악의 불평등 국가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 대선에서 이 불평등을 다뤘나요? 다뤘어요? 안 다뤘어요? 문재인부터 이재명까지,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똑같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공정. 전부 공정을 얘기해요. 단 한 명도 불평등을 얘기 안 해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기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겠어요?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쉬워요. 어떻게 하면 돼요?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면 되죠. 어떻게 만들어요? 그것도 너무 쉬워요. 정의로운 조세.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불평등 문제를 푸는 방법은 되게 정해져 있죠. 묘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의로운 조세. 이걸 통해서 결국 불평등과 실업 문제를 푸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죠. 그런데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정의로운 조세를 이야기한 자가 있나요? 평등을 이야기한 자가 있나요? 부유세를 이야기한 자가 있나요? 증세를 이야기한 자가 있나요? 재분배를 이야기한 자가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그런 말들을? 그런 말들조차 나오진 않아요. 이들 모두가 쓰는 말은 똑같습니다. 뭐예요? 공정. 여러분, 이 공정이란 말은 뭐예요? 공정. 공정이란 말이 여러분 뭐인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사회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불평등 사회다. 이러한 사회를 좀 더 평등한 사회로 만들어라. 이게 국민들의 요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정치가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뭐라 그래요? 그래? 억울해? 불평등이? 네가 1등하면 되잖아. 네가 지배하면 되잖아. 내가 공정하게 해놓게. 이런 걸 답이라고 지금 내놓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정말로 이것을 국민들 또한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공정이라고 하는 담론은 신자유주의가 만들어 놓은 최악의 허위의식입니다. 허위의식. 이 공정을 통해서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운동장 자체가 너무나 기울어져 있는 상황인 거죠. 거기서 동일한 잣대를 갖다 댄다고 공정한 것이 공정이 이루어진다고 정의가 구현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는 사실상 이런 사회적 파국에 거의 이르러 있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존의 벼랑 속에 몰려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절반 정도가 생존의 벼랑 속에 늘 몰려서 불안하게 생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사실은 이재명 캠프에서 몇 번 와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제가 싫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한 20일 남겨놓고 TV 참조연설을 해달래요. 싫다고 했어요. 이재명이 무슨 세계를 원하는지 내가 전혀 모르는데, 그리고 동의할 수 없는데 무슨 참조를 해요? 이재명이 원하는 세상이 뭐죠? 여러분 알아요? 유능한 대통령이 유능한 대통령.
그 말에 제가 너무나 화가 났어요. 내가 윤석열보다 더 유능하다. 이게 할 소리예요? 아니 윤석열보다 유능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도저히 나는 그 팀의 정신 상태가 이상해요. 그게 자랑이에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얘기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가장 놀라운 그러한 보검은 뭐예요? 너무나 비참한 삶을 어려서부터 살아온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무도 흉내도 못 내요. 이재명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힘이죠. 내가 한국 사회가 얼마나 처참한 사회인지 그것을 내가 처절하게 다 경험을 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존엄한 존재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걸 내가 온몸으로 살아왔다.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존엄한 존재로 살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 내가 잘 안다. 내가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존엄한 존재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이재명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 아주 핵심이 있어요. 그 의원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제일 중요한 카드 쓰지 않고 엉뚱한 카드를 들고 지금 헤매고 있다. 제가 좀 세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날 성남시장 가서 울더라고요. 성남대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가 들어간 모양이에요. 네? 아무튼 늦었죠.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의 상황이라는 게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그들의 본색을 보인 거죠. 두 정당의 차이가 없는 내세움. 유능 그걸로 유일한 차이가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토마 피케티의 지금 불평등 지수뿐만 아니고요. 작년에 나온 중요한 지수가 갈등 지수입니다. 한 사회 안에서 집단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한국 사회 집단 간의 갈등이 심한 것 같아요? 안 심한 것 같아요? 굉장히 심하죠? 심하다는 거 우리가 느끼고 있죠. 그런데 이 심한 정도가 28개국을 조사해 보니까 28개국 중에서 한국이 어느 정도 심할 것 같아요? 그 지표가 작년에 나왔죠. 영국의 킹스 칼리지라는 데서 한 사회 안에서 집단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한가를 지표화했어요. 28개국을 조사했습니다. 26,000명. 1개국에 약 1,000명 정도씩을 조사를 했어요. 그게 발표가 됐죠. 그 프로젝트 이름을 문화전쟁이라고 줬어요. 문화전쟁. 그러니까 각 사회 내부에서 문화전쟁이 어느 정도 심한가. 이걸 잰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예, 한국이 1등을 했습니다. 그냥 1등이 아니에요. 압도적 1등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킹스 칼리지, 문화전쟁, 입소스 이렇게 3개 넣으면 나와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 지표들이 다 나오니까. 12개 항목을 조사했어요. 12개 항목. 네? 그 중에서 무려 7개가 1등을 했어요. 28개 중에서. 압도적으로 갈등이 심한 사회라는 거죠. 뭐가 1등 했겠어요? 예, 빈부 갈등 세계 1위입니다. 이념 갈등이 세계 1위예요. 정당 간의 갈등이 또 세계 1위예요. 남녀 갈등이 세계 1위입니다. 세대 갈등이 세계 1위예요. 또 그 다음이 종교 간의 갈등입니다. 이게 또 세계 1위더라고요. 지역. 예, 지역 갈등은 거기 없더라고요. 마지막 7번째가 학력 갈등입니다. 대학을 나왔다 안 나왔다, 어느 대학을 나왔다 이런 걸 가지고 갈등과 차별이 있는 이게 세계 1위입니다. 그거 다 이해가죠? 그런데 이걸 28개국을 비교해봤는데 이렇게 압도적으로 1등이라는 걸 보니까 너무 끔찍한 거죠. 그냥 좀 심하다 정도로 알았는데 이것은 지구상에서 최악이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우리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불평등 이야기도 했지만 정태인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자본주의 역사상 최악의 불평등의 상태,
이 정도가 되면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게 너무나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프랑스에서도 혁명이 일어났잖아. 1830년 혁명이 그겁니다. 그거보다 더한데 여기서는 혁명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왜 안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왜 안 일어나겠어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갈등이 가장 심하다. 이게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이번 조사에서. 그렇죠? 이렇게 갈등이 심한 사회가 어떻게 타협이 안 되죠? 그래도 그냥 유지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게 사회로. 그래야 안 그래요? 어떻게 이게 유지되죠? 어떻게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이런 사회가 그래도 갈등을 통합하면서 유지가 될까요? 이 사회를 유지시키는 힘이 뭐예요? 어떤 힘으로 이 사회가 유지되죠? 저는 그 근본적인 힘이 능력주의에 있다고 봐요. 능력주의. 능력주의 이데올로기가 지금 한국인들을 통합하고 있어요. 자기가 가진 재능과 노력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부와 지위가 보상받을 수 있다. 에?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한국인들이 공유하고 있어요. 이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진보든 보수든, 좌든 우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동의하지 않아요? 바로 이 능력주의 이데올로기가 한국 사회를 그나마 통합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이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이 한 사회를 다 때려부시는 폭군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미국 사회가 좀 이상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트럼프라는 현상을 보고 우리도 많이 놀랬죠? 이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한 가장 탁월한 책이 작년에 나왔죠? 그게 바로 마이클 샌델 교수의 책이에요. 마이클 샌델 교수의 이 책은 공정하다는 착각이란 제목으로 나왔죠. 이 책은 제목이 잘못되어 있어요. 제목이 공정하다는 착각이 아니에요. The Tyranny of Merit라는 제목인데요. 우리말로 하자면 능력주의는 폭군이다 정도의 뜻이에요. 능력주의는 폭군이다. 능력주의가 한 사회의 가치를 다 때려부시는 폭군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제목이죠. 우리는 능력주의를 대부분이 다 동의하고 있고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샌델 교수는 뭐라는 거예요? 바로 그 능력주의 이데올로기가 미국 사회를 이런 야만 사회로 만들어 놓은 폭군이야. 이런 얘기. 놀라운 얘기죠. 그래야 그래요. 우리 한국인들은 대부분 다 능력주의 동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샌델의 이야기는 뭐예요? 바로 이 능력주의 때문에 한 사회가 완전히 야만 사회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한국 사회가 끔찍한 야만 사회가 된 것은 바로 우리 모두를 지배하고 있는 능력주의 때문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가 이제 잘 이해가 안 가는 자리죠. 왜 능력주의가 폭군이지? 그죠?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지금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데. 누구나 다 지금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뭐예요? 학력이죠. 어느 대학 나왔는가? 미국도 똑같아요. 완전히 아이비리그,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프린스턴 이런 대학을 나왔다고 하는 친구들이 완전히 미국 사회의 모든 것, 권력과 부를 다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능력이라고 불러.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한국도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죠. 그런데 바로 이런 류의 능력주의가 지금 미국 사회를 다 때려부시는 트럼프라는 괴물을 길렀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시죠, 그죠? 왜 능력주의가 트럼프를 길렀을까? 그러니까 능력주의 결국은 이런 거예요. 오바마가 대통령을 하면서 어떻게 했나요? 가는 곳마다 능력주의의 전도사 역할을 한 거예요. 어디 가서나 연설할 때마다 오바마가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이거예요. You can make it if you try.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어. 어디 가서나 그 얘기를 해요. 에? 나 봐. 내가 흑인이지만 노력해서 대통령까지 되잖아. 에? 내 철을 봐.
미셸 오바마. 저기는 완전히 찢어지게 가난한 흑인 노동자의 딸이지만 자기가 노력해서 스탠퍼드 가고 하버드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퍼스트 레이디까지 되고 하잖아. 이 말을 하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 말이 그렇게 무슨 굉장히 도발적으로 들리진 않죠? 노력하면 할 수 있다 정도로 우리가 들린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이 바로 트럼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말이 아니라 칼이 됐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겠어요? 여기서 샌델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력주의 사회에서 특히 백인 저학력 백인 노동자들이 느끼는 분노와 굴욕감이 계급적 증오보다 더 컸다. 이게 트럼프 현상이 된 샌델 교수의 분석이에요. 백인 저학력 백인 노동자들이 느끼는 분노와 굴욕감, 이게 계급적 증오보다 더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찍었던 노동자들의 70%가 트럼프를 찍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굴욕감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미국 사회를 갈라놨다는 겁니다. 소수 엘리트들의 어마어마한 오만과 대다수 대중들이 느끼는 굴욕감으로 미국 사회를 완전히 이분시켰다. 그리고 또 능력주의가 때려부신 가장 끔찍한 것은 노동의 존엄을 때려부셨다. Dignity of work, 노동의 존엄. 정말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노동들, 누구를 돌봐준다거나 아픈 사람을 치료해준다거나 또는 물건을 날라준다거나 집을 지어준다거나 이런 일들이 사회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노동들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을 인정하고 또 이것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능력주의가 들어와서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일수록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노동을 행하는 사람일수록 존경과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경멸당하고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저런 일을 하지. 이런 식으로 공격한다. 그래야 안 그래요? 너무나 놀라운 분석이지. 한국 사회 똑같잖아. 노동의 존엄을 다 때려부셨다는 거예요. 이 능력주의. 소름이 돋는 분석이죠? 그런데 능력주의가 이걸 통해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최악의 불평등 사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사회는 3명의 부자가 가지고 있는 부가 미국 인구 절반이 가지고 있는 부보다도 많다고 합니다. 미국 인구 절반이 가지고 있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역사상 이런 불평등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 3명이 누군지도 여러분 다 알죠? 그 3명의 개인이 누군지도 되게 다 아는 사람이죠? 예. 이런 불평등 상황에서 샌델 교수도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터무니없는 불평등 사회에 대해서 왜 미국에서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비판하고 저항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바로 능력주의 이데올로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터무니없는 구조적 불평등을 보고도 여기에 맞서서 저항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이건 소름 끼치는 얘기예요.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자신이 느끼는 불행의 원인을 사회 구조에서 찾지 않고 내 무능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못나서, 내가 공부 안 해서, 내가 게을러서, 내가 좋은 대학 못 가서 모든 사회적 구조가 만들어낸 그러한 불행에 대해서 원인을 자기한테서 찾고 자기를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샌델 교수는 미국 사회를 절망사의 사회라고 불러요. 절망사의 사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으로 인해서 자기를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많은 게 자살이고요. 두 번째는 마약과 알코올로 인한 죽음. 이걸 합쳐서 절망사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죽었겠어요? 2018년 한 해 동안 15만 8천 명이 그렇게 죽었어요. 절망사. 너무너무 끔찍한 사회지. 그러한 것이 한쪽에선 절망사의 사회를 만들고 다른 쪽에선 도널드 트럼프 같은 저런 괴물을 대통령으로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샌델 교수의 이 책을 읽으면서 한국 사회의 많은 의문점이 풀렸어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았어요? 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자살률을 18년째 1위인가?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래야 합니다. 2018년 한 해 빼놓고 계속 1등. 2018년 한 해만 2등 했어요. 리투아니아한테 1등 자리를 처음 뺏겼어요. 네? 작년에 또 1등입니다. OECD 전체에서 자살률. 계속 1등이었어요. 왜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 이게 자살 아니죠? 사회적 타살이죠. 샌델 교수 말로 하면 절망사죠. 네? 모든 사회적 불행의 원인을 개인에게 찾고 자기 스스로를 응징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처리되도록 하는 무시무시한 이데올로기가 능력주의인 겁니다. 그래서 능력주의야말로 폭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조금?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 그대로 걸려있는 거죠. 그래서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보면 이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끔찍한 현재의 사회를 정당화하는 논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사회 맞나요? 이것도 분석을 했어요. 샌델 교수. 자, 그러면 소위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런 엘리트 대학들,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프린스턴, 누가 들어오냐? 이거 분석했어요. 누가 들어와요? 능력 있는 아이들이 들어오나요? 부자 아버지 둔 아이들이 들어오나요? 그걸 완전히 분석을 해서요. 네, 그래서 상위 1%에 속하는 자들이 자식이 들어오는 비율과 하위 50%, 상위 1%가 1%에 속하는 그러한 집안의 자식과 하위 50%에 속하는 집안의 자식, 누가 많이 들어오겠어요? 1%가 훨씬 많이 들어온다. 또 이렇게도 조사를 했어요. 상위 1%에 속하는 집안의 자식과 하위 20%, 하위 20%에 속하는 자식들이 아이비리그 대학에 들어올 가능성이 몇 배 차이가 날까? 이것도 이렇게도 쟀더라고요. 몇 배 차이 날 것 같아요. 너무 잘 맞추시니까. 감이 있으신 거예요. 감이 기본적으로. 이것도 한번 맞춰보세요. 네. 그냥 한번 찍어보세요. 몇 배 차이 날 것 같아요. 상위 1% 집안의 자식과 하위 20% 집안의 자식이 소위 아이비리그에 들어올 가능성, 그것도 쟀어요. 그런 식으로.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아까 혹시 구경했어요? 예. 100배 가지 않나요? 100배. 그것도 아주 근사치로 말씀하셨어요. 72배.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72배 차이가 난다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소위 미국에서 엘리트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 집안, 또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은 거의 한 명도 못 들어간 애도 많다는 거예요. 완전히 대학이 계급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능력주의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미국 사회는 완전히 학력 계급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현대판 세습 귀족점이라고 부릅니다. 현대판 세습 귀족점. 지금 한국은 어떤 거예요? 똑같죠.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그래도 개천용이 있었죠. 가난한 아이들이 신분, 사회적 상승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 역할을 했죠? 일정하게 한 적이 있었죠. 지금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오히려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가요? 사회적 기득권의 권력을 유지시켜주고 정당화시켜주고 심지어 세습시켜주는 이러한 사회적 기구로 완전히 타락했죠. 그래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지금 샌델 교수는 저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대학 입학시험을 없애고 대학 서열 체제를 없애야 된다. 그렇게 해야 이런 학력 계급 사회를 이제 없앨 수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유로운 아동기 유년기를 돌려줄 수 있다. 제가 계속 주장을 하는데 샌델 교수도 이 책에서 똑같은 주장을 해요. 미국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 대학 입학시험 없애고 자격고시 정도만 보고 이 자격고시에 붙은 아이들은 사실상 큰 차이 없다. 다 비슷하지. 그러니 추첨으로 배정해서 대학을 보내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 소위 엘리트 대학 없애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 사회적 파국이라는 부분은 한국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지금 말씀드린 거죠. 다시 말하면 불평등이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갈등이 세계 최고로 다 최근의 자료들이 입증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작동하는 것은 능력주의라고 하는 아주 잘못된 거짓의 이데올로기와 공정이라고 하는 소위 신자유주의 최악의 허위의식이 한국 사회 의식을 장악함으로써 유지되고 있는 거죠. 이 사회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사회적 파국의 얘기고요. 교육적 파국은 지금 교육 이야기를 하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예, 지금 뭐 이것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한국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쁜 인간이 됩니다.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이건 교육이 아니에요. 한국 교육을 12년 받으면 완전히 인성이 나쁜 인간이 되어버려요. 게다가 이런 교육을 잘 받은 아이들, 1등한 아이들, 얘들은 최악이 돼요. 지금 보세요. 한국 사회, 소위 엘리트들 한번 보세요. 전교 1등들이 하는 행태들 한번 보세요. 눈 뜨고 볼 수가 없죠. 의사들이 하는 행태를 보세요. 판사들이 하는 행태를 보세요. 검사들이 하는 행태를 보세요. 이것은 한국 사회가 어떻게 이 수준까지 미성숙한 엘리트들을 길러냈는가 하는 걸 보여주죠. 미성숙하고 오만하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의 죄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육 시스템 자체에 책임이 있죠. 공부만 조금 잘하면 모든 게 용서되는 교실에서 12년 동안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애들이 얼마나 오만해지겠어요. 성숙한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 자세한 이야기 시간이 없으니까 안 할게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의사들이 보인 태도들, 이건 뭐 너무 끔찍한 태도죠. 재작년에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때 의사들이 어떤 일을 했나요? 이것도 대부분 다 그 맥락들을 잘 모르세요. 한국은 지금 OECD 전체 국가 중에서 가장 의사 수가 적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가장. 의사 수는 어떻게 잽니까? 1000명의 의사가 몇 명인가 이렇게 재더라고요. 1000명당 의사가 몇 명인가. 한국은 2.4예요. 3명이 안 돼요. OECD 평균이 3입니다. 정확하게 3.4예요. 3.4. OECD 평균이. 그러면 한국에 비해서 한 명이 더 많은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000명당 한 명이 많아요. 우린 지금 5천만 명이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OECD 평균에 몇 명이 쓰는 거예요? 의사 수가 5만 명이 적은 거예요. 5만 명. 엄청 적은 거예요. 독일이 4.4예요. 독일에 비하면 약 10만 명이 적은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와서 의료적인 긴급 사태가 벌어진 거죠.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이고 공공병원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적어도 한 3만 명 정도는 늘릴 줄 알았어요. 3만 명. 근데 이 양반이 좀 작잖아요. 그죠? 겨우 3,000명을 늘리겠다고 3,000명. 여러분 아시죠? 겨우 3,000명을 늘리겠다고 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5만 명이 지금 모자란데 어떻게 3,000명을 늘려요? 그런데 이 3,000명도 많다고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의사들이 거리에 나왔잖아요. 네?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독일의 경우는 우리보다 2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독일 정부가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우리 의사들이 너무 과로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정책을 내놨는지 아세요? 전체 의대 정원의 50%를 증원한다. 이렇게 10만 명이 넘을 거예요. 전체 의대 정원의 50%를 증원한다. 그렇게 하니까 독일의 의사협회에서 어떻게 했나요? 대환영. 네? 우리 의사들이 지금 과로사 직전에 있다. 독일의 의료의 질이 너무 떨어졌다. 너무나 정당한 정책이다. 이렇게 다 대환영을 들고 나온 거예요. 우린 겨우 3,000명 들고 나온 데 대해서 의사들이 어떤 성명을 냈나요? 의사들이 낸 성명서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성명서를 냈어요. 뭐라고 했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의사에게 진료받고 싶으세요? 제가 그대로 인용입니다. 너무 감동적이어서 왜 왔어요, 제가? 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걸 보고서. 이렇게 얘기해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공부에만 전념한 의사, 혹은 실력은 한참 모자라지만 추천에 의해서 공공병원의 의사가 된 의사, 이렇게 썼어요. 이 성명서를 보고 제가 절망했습니다. 네? 초등학생이 있으면 이렇게 쓰겠어요? 거기 담겨있는 오만함,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 없어. 어떻게 이걸 엘리트라고 우리가 키운 거예요? 12년 동안 한국 교육이라는 게 이런 걸 키우고 있어요. 이런 걸 엘리트라고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의사들 같은 경우는 다른 의사를 서로 보호해야 할 동료로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경쟁자, 심지어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변호사 사회도 비슷하죠.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교육이 만들어낸 한국 사회 엘리트들의 어떤 파탄의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이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 사회는 이 네 가지 위기가 중첩되어 있다고 봐요. 가장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큰 것은 뭐겠어요? 생태 위기죠. 이건 장기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맞서야 될 위기고요. 중기적으로 보면 바로 국제 정치적 파국이죠. 전쟁의 위기. 이것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이제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보면은 사회적 파국이죠. 지금 이것은 우리가 매일 느끼고 있고, 한국 사회가 얼마나 더 끔찍한 불평등 사회로 갈지, 얼마나 더 끔찍한 갈등 사회로 갈지, 그것은 낙관적 전망을 지금 낼 수 없게 돼 있어요. 더 비관적으로 보이죠. 지금 흘러가는 흐름들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시적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은 이 교육적 파국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의 인성이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여기 학교에 잘 적응한 아이들은 턱없이 오만하고, 대다수의 아이들, 이 경쟁에서 뒤처졌다고 하는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이 벌써 열등감, 패배감, 무력감, 좌절감,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20도 되기 전에 아이들이 완전히 불행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나요? 그래서 이런 거대한 위기를 지금 우리는 네 개가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전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한국 사회를 근원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인간다운 삶이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자, 이제부터 통일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세 가지 이것만 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독일 통일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잘못 알고 있어요. 그것도 참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것까지 거의 전 국민이 잘못 알고 있을까 할 정도로 그 뒤에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우리는 독일 통일은 흡수 통일이다, 이런 말 엄청 많이 들었죠? 그렇죠? 그럼 흡수 통일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힘센 서독이 가가지고 동독을 탁 흡수했다, 이런 느낌이 들죠? 만약 그런 느낌이 든다면 거짓말이에요. 독일 통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독인들이 만든 거예요. 서독인들은 거기에 거의 개입도 안 했어요, 사실상. 여러분, 그래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독일 통일은 독일 혁명의 결과예요. 동독혁명. 오늘 여러분들이 동독혁명이라는 말을 이해하시면 독일 통일을 상당히 이해하시는 거예요. 동독혁명. 동독혁명이란 말 못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 독일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거의 몰라요, 사람들이. 예. 1989년 10월 9일 날 동독혁명이 있었어요. 독일 통일은 바로 이 동독혁명의 결과예요. 동독혁명은 뭔가? 당시 동독을 지배하던 독재자 에리 호네커라고 하는 스탈린주의자를 동독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거리에 나와서 결국 무너뜨린 거예요. 독재 체제를. 이걸 뭐라고 불러요? 발포 위협을 했어요. 시위에 나오면 발포하겠다. 이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동독의 아주 용감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결국은 발포를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시위대가 나오니까. 이게 뭐예요? 혁명이죠. 이런 독재자를 목숨을 걸고 시민들이 나와서 결국은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쟁취한 과정. 이걸 역사가들은 뭐라고 부르겠어요? 혁명이죠. 무혈 혁명이었어요. 결국은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10월 9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요. 이날 이제 결국은 독재자가 무너졌으니까 동독에서 뭐가 왔어요? 이제 민주주의 시대가 열린 거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한 달 후에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건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동독혁명은 잘 모르죠. 오히려.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동독혁명을 통해서 권력구조가 이미 바뀐 겁니다. 동독 내부에. 그런 와중에서 베를린 장벽도 무너진 거죠. 그래서 결정적인 건 10월 9일에 동독혁명이고요. 여기서 스탈린주의 정권,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것, 이게 결정적이고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다음 해 3월에 결국 동독 최초의 민주선거를 최초로 하게 됩니다. 민주주의 선거 처음 했어요. 동독에서. 이 선거에서 3개의 정당이 나왔는데 그 정당들이 내세운 게 바로 통일의 방법에 대한 주장들이에요. 그래서 한 정당은 빠른 통일을 하겠다. 또 한 정당은 점진적인 통일을 하겠다. 또 한 정당은 통일에 반대하고 우리가 동독에 이제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겠다. 이 3정당이 나온 거예요. 이 중에서 동독 시민들이 택한 겁니다. 뭘 택했겠어요? 네, 빠른 통일을 하겠다. 이게 압도적으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정파가 지금 얼마 전에 그 수상을 했던 앙겔라 메르켈 기독교 민주당, 여기가 빠른 통일을 주장한 정당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빨라도 너무 빨리 됐죠. 3월에 그 선거를 했는데 10월 3일 우리 개천절 날 통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6개월 조금 더 된 거죠.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통일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게 통일의 주역이 누군가요? 그렇죠. 동독 국민들이잖아요. 이들이 독재자를 무너뜨렸고 목숨을 걸고 또 이들이 선택을 한 것이 빠른 통일을 하겠다고. 그런데 흡수 통일이라고 하면 이 과정이 다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독일은 통일이 없었어요. 독일은 통일이 없었습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빠른 통일이라는 것은 완전 편법에 의한 통일이었어요. 독일 기본법 146조에는 통일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독일이 통일된 시에는 국민투표에 의해서 신헌법을 제정하고 그 헌법에 따라서 통일 과정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시간이 걸리겠죠. 이게 이제 점진적 통일을 주장한 사람들이 이것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원래 기본법에 있는 대로. 그러니까 동서독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신헌법을 제정하고 이것은 굉장히 시간이 걸리겠죠. 그 다음에 그 헌법에 따라서 통일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원래 146조인데 빠른 통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편법이죠. 그것은 뭐겠어요? 바로 연방가입법이라고 하는 23조. 이것을 가지고 통일을 한 거예요. 통일이 아니죠. 그죠? 독일 헌법, 독일의 기본법 23조에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지역이 주민투표의 결정에 따라서 서독 연방정부에 가입하겠다고 할 경우 가입을 허락할 수 있다. 이 조항이죠. 이 조항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서독에 있는 11개 주에 동독에 5개 주가 있었어요. 이 5개 주가 주민투표를 또 해가지고 우린 찬성한다. 이렇게 해서 연방에 가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독일 통일은 없는 거죠. 동독의 5개 주가 서독의 11개 주에 가입을 한 거예요. 가입. 그래서 가입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동독이라는 표현도 안 써요. 독일에서. 신연방주라는 표현을 써요. 신연방주. 5개 신연방주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공식적인 표현이에요. 네? 그러니까 독일은 통일된 게 아니죠. 동독이라고 하는 그러한 5개 주가 서독에 5개 주 들어온 거죠. 바로 이랬기 때문에 동독 시민들은 새로운 국가 안에서 자신들이 최소한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를 상실했어요. 이게 통일된 이후에 동서독 주민들 간에 엄청난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동독인들은 하나의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를 전혀 못했죠. 아까 말씀대로 동서독 주민들이 아까 말한 대로 신헌법을 제정하고 그걸 통해서
통일을 이룬다. 이 과정을 거쳤으면 동독 주민들이 갖게 될 권리들도 보장이 됐겠죠. 그런데 단순히 서독에 가입하는 형태로 들어오다 보니까 동독 시민들의 권리가 전혀 보장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이제 통일 이후에 큰 갈등의 원인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짧게 얘기할게요. 몇 시에 끝내야 되죠? 몇 시까지죠? 시간? 계속 합시다. 아, 그래요? 예, 그래도 저 시간이 있을 테니까. 두 번째는 천문학적인 통일 비용이 들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통일 비용이 뭔가요?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돼요. 어디까지가 통일 비용인가요? 이것은 짧게 말씀드리면 교도통신 기자가 이것을 소설을 써서 조선일보 일종의 합동작성을 한 걸로 보이고요. 이것이 맥힌 거예요. 굉장히 성공했죠. 지금 한국의 젊은 아이들은 어이구 통일하면 돈 많이 든대.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통일하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을 지금 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성공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독일은 복지국가인 거 아시죠? 어떤 사람이 실업 상태에 빠졌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네, 국가가 실업수당 주고요. 2년 동안 실업수당을 줘요. 그런데도 직업을 못 얻었다. 그 다음 실업부조를 줘요. 이것은 무기한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재교육을 시켜주죠. 새로 취업할 때까지 국가가 케어합니다. 이게 복지국가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업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니까 여기에 국가가 개입해서 케어해야 된다는 거죠. 대학교 들어갔어요? 어떤 거예요? 독일은 학비 한 푼 없죠. 인공지능 영상 보안 시스템이 강화되었습니다. 또 학비만 없나요? 생활비 다 주죠. 학생들에게 생활비 줍니다. 지금 서독 지역에서는 한 달에 120만 원, 동독 지역에서는 100만 원 정도 줘요. 작년 그걸 보면 네, 이것도 생활비 왜 주느냐 이것도 긴 얘기인데 그렇게 줘요. 자, 그러면 동독의 2,500만 주민들이 서독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대다수가 실업자가 됐어요. 대다수. 그러면 그 집안에 있는 자식들 학비 이건 서독식으로 다 했겠죠. 당연히 들어왔으니까 어때요? 서독은 학비 없고 대학생이면 120만 원씩 매달 주고 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 거예요. 이게 얼마 들어갔겠어요? 동독인들 대다수가 실업자인데 그러니까 그들을 초기에 케어하기 위한 돈이 엄청 들어갔어요. 다시 말하면 독일에서 통일 비용이라고 하는 것의 대체로 70 내지 80%가 복지 비용이었다. 복지 비용, 사회복지. 서독이 누리는 사회복지를 동독 주민들에게 제공할 때 들어간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국 사회에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제 말은. 아니 지금 한국에서 무슨 이런 실업자가 됐다고 국가에서 케어하나요? 아이들 대학 다닌다고 무슨 국가에서 학비를 내주고 생활비를 대주나요?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한국은 지금 복지체제가 가장 호솔한 선진국이에요. 이렇게 호솔한 복지체제 가진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금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전체 GDP의 50% 이상이 국가 재정입니다. 프랑스는 무려 54%예요. 스웨덴이 한 48%, 독일이 45%, 46% 정도 됩니다. 한국은 얼마인 줄 아세요? GDP 대비 국가 재정이 몇 프로예요? 23, 4%밖에 안 돼요. 프랑스의 절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복지국가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나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통일됐다고 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엄청난 무슨 혜택을 주는 이런 걸 하겠어요? 천만에 돈 안 듭니다. 국가에서 하는 게 없는데 남한 주민에 대해서도. 그래서 천문학적 통일비용이라는 말은 굉장히 과장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서로 전혀 맥락이 닿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해요. 독일은 그래도 우리보다 통일 환경이 좋지 않았냐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통일을 위한 국제정치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이 독일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독일은 어떤 역사를 가졌나요? 1차 세계대전 누가 일으켰죠? 2차 세계대전 누가 일으켰어요? 홀로코스트 누가 했나요? 아우슈비츠 누가 했어요? 너무나 끔찍한 20세기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독일이란 나라는 통일되어 있는 동안에 너무나 끔찍한 일들을 많이 벌인 거예요. 여러분, 독일은 통일된 나라인 기간이 길지 않아요. 1871년에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통일이 됩니다. 1871년. 예,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죠? 이때 갈리죠? 분단이 됐죠? 그럼 몇 년이에요? 45년에 30년 더하면 74년이죠. 독일은 통일국가로 있는 동안 74년밖에 통일국가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74년 동안 뭘 했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 아우슈비츠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독일이 통일되어 있는 동안은 유럽이 늘 불행했어요. 전쟁 속에 있었어요. 전쟁 속에. 그러니까 유럽인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독일에 대한 엄청난 경계심과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이 딱 분단되고 나니까 유럽에 평화가 왔잖아요. 그래야 그래요. 최장기 지금 평화예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 독일이 개입하지 않는. 그렇게 되니까 유럽인들에게 독일은 완전히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유럽의 문제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아니, 독일은 유럽의 문제하다. 독일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으면 유럽의 평화는 가능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어떻게 됐겠어요? 독일 정치인들이 통일이란 말 자체를 못 써요. 45년 이후에 독일 정치인들이 통일이란 말을 금기어로 생각을 했어요. 통일의 통자만 나와도 유럽 전체가 공포를 느끼니까 그런 말 자체는 못 썼어요. 놀라운 것은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죠? 이때 막 동서독 사람들이 껴안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이 상황에서도 독일의 당시 총리의 머릿속에는 통일이 없어요. 이 상황에서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통일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놀라운 거죠. 그 정도로 독일에서는 통일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독일 말로는 통일은 도둑처럼 갑자기 왔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독일의 통일에 찬성한 나라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 당시 미국도 처음엔 반대했어요. 미국도. 그런데 나중에 미국은 나토 확장의 기회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미국이 독일 통일에 호의적인 입장으로 바뀌었지만 단지 미국 하나만 통일에 호의적이었고 모든 유럽이 반대했습니다. 왜? 독일에 대한 공포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 보세요. 우리가 통일된다고 겁먹을 나라가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아, 일본도 겁먹겠어요? 우리는 어찌 보면 지정학적으로 정말 묘한 곳에 있는 거예요. 정말 묘한 나라입니다. 지금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네 나라가 여기 와 있어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지금 미국이 와 있죠. 우리 옆에. 일본, 경제대국 일본이 있죠. 인구가 가장 많고 이제 앞으로 세계를 지배하리라고 예상되는 패권국가, 미래 패권국가가 와 있죠. 중국이죠. 그 다음에 군사 강국에 어마어마한 대륙을 거느린 러시아가 와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네 나라예요. 그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지금 정말 독특한 환경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에게 기회예요. 어느 나라도 우리가 통일된다고 겁먹을 나라는 없습니다. 주파날은 튀기겠죠. 나한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당연히 튀기겠죠. 그거예요. 우리가 이들을 우리가 플레이를 하면서 이들을 설득해내면 얼마든지 통일의 공간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는 뭐예요? 우리에게 그야말로 뼛속까지 내면화된 패배주의.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해요. 이게 완전히 수십 년 동안 몸에 bek히니까 이런 패배주의가 그야말로 우리 안에 그냥 완전히 따리를 틀고 앉아버렸어요. 또 우리 정치인들이 보이는 그러한 정치적 상상력의 부재, 정치적 무능력, 이게 너무 심해요. 늘 통일 문제는 미국 애들이 뭔가를 해주리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치고 나가서 새로운 공간을 열 수 있다고 하는 상상력 자체가 없어요. 정치인들이. 김대중 대통령 정도가 조금 있었죠. 그 이후에 대통령 전혀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힘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빌리 브란트라고 하는 탁월한 정치가가 있었죠. 독일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고 패전국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이 못된 짓을 했고 또 독일에는 어땠나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가 독일이었잖아요. 그런데 빌리 브란트라고 하는 총리가 딱 됐어요. 69년에 총리가 됩니다. 그 뭐라 그래요? 제 일성이 이거예요. 나는 더 이상 패전국 독일의 총리가 아니다. 나는 해방된 독일의 첫 총리다. 딱 이렇게 얘기해요. 아, 놀라운 이야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승전국이 하는 말 그런 거 안 듣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식의 정치를 펼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란트가 실제로 그렇게 했죠. 그 당시에 미소 간의 엄중한 냉전 시스템이 있는 상황 속에서 데땅트라고 하는 냉전을 깨는 해빙이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질서를 열어낸 게 브란트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모든 것을 국제 정치의 역학관계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치에 있어서는 도덕적 권위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걸 활용한 게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죠. 노벨 평화상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국제 여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러 번 칼럼을 통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문재인 독트린을 천명해라. 그리고 이 촛불혁명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위상을 국제적으로 활용해라.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해라. 여러 번 썼어요. 전혀 그냥 트럼프 뒤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그러한 정책을 했다고 저는 좀 분노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독일이 통일 환경이 좋아서 통일한 게 아니고요. 통일 환경 우리가 더 좋고요. 우리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상상력의 부재와 아주 뼛속 깊은 패배주의. 저는 이것을 깨지 못하는 한 한반도에 우리가 열어갈 새로운 평화체제를 만들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그런 정치인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예, 지금 요 자세한 이야기 지금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요 이야기를 한두 가지만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자, 통일 한반도의 사회적 실체는 제가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으세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통일이 되면 통일 한반도는 어떤 사회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 곽재현 씨가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으세요? 다른 존중이 가능한. 네. 서로 존중하는 그런 사회.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볼게요. 지금 남한 사회가 확장된 그런 사회에 살고 싶으세요? 요 사회가 그대로 간 사회에서 별로 살고 싶지 않죠? 예, 고맙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 어떤 사회에서 살 것이냐. 저는 지금 남한 사회가 그대로 확장된 형태의 사회에 사는 거에 반대합니다. 지금 남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전 세계적인 다양한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 약탈성이 굉장히 높은 자본주의 사회예요. 지금 북한 사회주의는 어떤 사회주의인가요? 사회주의 역사 안에서 가장 기형적인 사회주의 사회예요. 그걸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돼요. 우리가 사회주의, 자본주의란 말을 쓰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양상은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옛날 소련에서도 레닌 사회주의와 스탈린 사회주의는 엄청나게 다른 사회주의였어요. 게다가 고르바초프의 사회주의는 정말 더 다르죠. 그야말로 민주적 사회주의로 온 거예요. 고르바초프에 이르러서는. 또 유고의 티토 사회주의, 이건 완전히 자주관리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프라하의 봄, 체코의 누부체크의 사회주의. 이것은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 이런 말 들어봤죠? 이게 바로 체코 사회주의예요. 그래서 이 누부체크 사회주의는 서유럽의 사회주의자들도 동경했던 그런 이상적인 사회주의예요.
아시아 사회주의는 어땠나요? 대부분이 민족해방운동과 연결되어 있죠. 아시아 호지민 사회주의, 마오쩌둥의 사회주의, 김일성 사회주의 똑같습니다. 그렇죠? 다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과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사회주의 국가들 중에서 세습 사회주의를 하는 나라는 없어요. 북이 유일합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세습하지 않죠. 근데 북은 지금 3대에 걸쳐서 세습하고 있어요. 유일합니다. 형제 세습은 있었죠, 쿠바에서. 예, 자식 세습은 없어요. 이것도 3대에 걸친 건 전 세계에서 유일한 것이고요. 이것은 묘한 한국만의 어떤 특유성과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북에는 3대 세습 사회주의, 남은 3대 세습 자본주의. 그렇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리는 이씨죠? 이건희,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데칼코마니 아니에요? 네? 아주 독특한 그러한 대칭을 이루는 그런 세습 자본주의와 세습 사회주의 사회예요. 우리 남한은 어떻습니까? 지금 남한이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국가들 중에서도 그 약탈성이 너무 심한 그러한 자본주의예요. 여러분 일본 보세요. 일본. 지금 기시다 후미오라는 친구가 새로 수상이 됐죠? 되고 나서 첫 번째 한 말이 뭐예요? 뉴 캐피탈리즘. 뉴 캐피탈리즘. 이거 제일 먼저 제 일성으로 들고 나온 거예요. 새로운 자본주의로 가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성장이 아니다. 분배지. 자민당의 총리가 그런 말을 해요. 나와서 분배에 중점을 두는 자본주의로 가겠다. 네? 일본의 자본주의는 전통적으로 자민당이라고 하는 대단히 보수적인 정당이 집권을 하고 있지만 대단히 온정적 자본주의예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본주의라고 하지만 약탈성이 굉장히 완화되어 있는 이런 자본주의입니다. 요번에 또 그 전통 속에서 새로운 자본주의, 뉴 캐피탈리즘을 들고 나와서 분배에 좀 더 강조점을 두는 자본주의를 하겠다. 이런 거죠. 미국의 자본주의는 잘 아시다시피 자유시장 경제 아주 전형이죠. 유럽을 보세요. 스칸디나비아 자본주의. 이건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죠. 거의 사회주의 사회지. 이것은 그야말로 정의로운 조세를 앞세워가지고 엄청난 세금을 걷어가지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게 삽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가보면 놀라실 거예요. 집들이 다 똑같아요. 거기 뭐 아파트가 아니죠. 다 조그만 오두막집들 다 똑같은 집들이에요. 거의 전국이 그래요. 다 비슷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분배를 통해서 행복을 공유하고 있는 그러한 모델이죠. 스칸디나비아. 그 다음에 중유럽 자본주의. 대표적인 게 프랑스와 독일이죠. 여기는 전형적인 중유럽 복지국가 자본주의죠. 그러니까 그 사회 구성원들이 누구든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국가가 보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맥락에서 보면 한국 자본주의는 이렇게 약탈적인 자본주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등 세계 최고고요. 불평등 세계 최고인 거죠. 네? 바로 이 구조를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일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의 문제가 풀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통일의 사회적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북한의 권위주의적 사회주의를 민주화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고요. 동시에 남한의 약탈적 자본주의를 인간화해야 돼요. 저는 인간화란 말을 씁니다. 휴머나이즈.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인간을 못 잡아먹어. 너무 잡아먹으니까. 한국 자본주의는 완전히 야수 자본주의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잡아먹습니다. 그게 바로 자살률 1위인 이유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살한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 전 세계에서 갈등이 가장 심한 나라예요. 왜 그렇겠어요? 이 자본주의가 인간을 잡아먹으니까. 이 자본주의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도 없어요. 왜? 여의도에 300명이 앉아있는데 그 중에 294명이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한 자들이에요. 어처구니 없어요. 전 세계에서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한 자들이 99% 앉아있는 의회가 어디 있어요? 유럽의 평균 대체로 8 내지 10% 정도 앉아있어요. 소위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자유주의 경제를 옹호하는 자들.
우리 99%가 앉아 있어요. 정의당 하나 빼고는 전부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는 뭐예요? 자본주의란 야수가 사람들을 잡아먹어도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국가가. 이게 자유시장 경제지. 그러니까 잡아먹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휴머나이즈, 인간화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저는 통일의 사회적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북의 권위주의적 사회주의를 민주화하는 것, 동시에 남의 약탈적인 자본주의를 인간화하는 것, 인간과 같이 살 수 있는 자본주의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인간 잡아먹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실업과 불평등 문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모든 사람이 살 수 있게 하자는 거죠. 그것이 통일 한반도의 사회적 내용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비전의 정치인 빌리 브란트, 좀 전에 말씀드렸죠? 빌리 브란트의 저런 비전이 독일 통일을 만들어냈다. 저는 특히 지금 젊은 세대 30, 40대에 앞으로 미래의 지도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586 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보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거기서 뭐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들은 너무 지금 현상에 파묻혀 있고요. 이미 기득권화 됐어요. 많은 정치인들이 그들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30대 정도에서 한국 사회를 질적으로 변화시킬 그런 지도자가 나오기를 좀 기대합니다. 한국의 빌리 브란트를 기대합니다. 네 번째로 이게 좀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앞으로 통일이 되면 지금 한반도의 정치적 미래는 북한 주민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들이 다 결정할 거예요. 이게 지금 예상 못한 거예요. 우리가 통일하면 우리가 더 힘이 센 나라니까 우리가 좌지우지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착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앙겔라 메르켈이 동독 출신인 거 아세요? 네, 동독 출신 목사의 딸입니다. 화학 박사예요. 그 앙겔라 메르켈이 16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통일된 독일에서 동독 출신 여성이 16년 동안 총리를 하리라고 누가 예상을 했어요? 아무도 예상 못했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건 잘 모를 텐데 요 사람이 요아킴 가옥인데요. 요 사람이 요게 제가 2007년에 만난 건데 저 만나고 바로 다음 해에 대통령이 됐어요. 8년 동안 대통령했습니다. 지금 대통령 전임자예요. 이 요아킴 가옥이. 이 사람도 동독의 목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동독 출신 대통령 총리 다 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 볼프강 티어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3인당 출신의 국회의장인데 최장수 국회의장이에요. 12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때는 메르켈, 요아킴 가옥, 티어제 해가지고 전부 동독 사람들이 1, 2, 3등을 다 한 거예요. 정치 세계. 좀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동독 출신들이 이렇게 통일된 나라에서 이렇게 정치 세계를 주름 잡을까요? 좀 놀랍죠? 의외죠?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남한 사회 어떻습니까? 소위 진보 보수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50대 50이죠? 0.73 0.73 차이 나죠? 남한 사회는 정확하게 반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그렇죠? 좌우가 이른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북한 주민들을 대체로 한 3천만 추정하잖아요. 그 중에 유권자가 한 2,500만 되겠죠? 통일이 됐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한반도 누가 지배해요? 북한 주민들이 선택한 사람이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남한은 반반 나눠져 있잖아요. 북한 주민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산수죠? 이걸 생각을 못했어요. 독일도 똑같습니다. 독일도 좌우가 정확하게 50대 50이에요. 독일은. 통일이 되니까 2,500만 동독 주민들이 들어왔어요. 유권자가 2천만이에요. 2천만 명이 누굴 찍느냐에 따라서 끝나는 거죠. 완전히 동독 주민들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정치 지형이 바뀌어버려요. 통일은 새로운 정치 지형을 가져온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기회라기보다는 위험의 요소가 많죠. 왜 그렇겠어요? 북한 주민들이 민주주의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일제 때 일본 군국주의, 일본 제국주의 하에 있다가 그 이후에 김일성 사회주의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해보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빠른 통일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혼란된 사회를 만들 수 있어요. 왜? 북한 주민들이 결정하는 사람이 지배해요. 그런데 북한 주민들이 과연 어느 정도 성숙한 지도자를 택할 것인가? 이건 우리가 장담 못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북한 주민들의 민주적 성숙도가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반도 민주시민교육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한 주민들도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자로 우리가 체계적으로 그러한 활동을 하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통일이 됐을 시에 이 조직이 들어가는 거예요. 독일이 바로 민주시민 교육이 세계에서 가장 잘 된 나라예요. 왜? 히틀러 파시즘 때 너무나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민주주의를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연방정치교육원이라고 합니다. 독일에선. 이게 굉장히 잘 돼 있었어요. 통일이 딱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들이 그냥 동독지역으로 쫙 들어가서 그동안 쌓아놓은 노하우를 가지고 동독 주민들에게 대단히 체계적인 그러한 교육을 펼쳤고요. 그래서 아주 단기간 내에 동독 주민들이 상당히 민주적인 시민으로 전환될 수 있었죠. 이게 독일 민주주의를 안정시킨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통일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통일이 됐을 때 구체적인 현실은 분명하죠. 그렇잖아요. 북한 주민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통일 한반도의 정치적 미래는. 그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예. 그래서 북한의 경제적 낙후는 통일 한반도의 부담이다. 이것은 김진양 선생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죠. 개성공단 이사장 하시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통일될 거면 북한이 잘 살아야죠. 북한의 빈곤은 결국 남한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북한과 함께 잘 사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7번째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남북 통일 이야기 많이 하지만 외국 학자들은 중북 통합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남북 통일 되겠냐? 더 현실적인 것은 북한이 중국의 일개성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게 독일 많은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것을 우리는 막아야 되죠. 그러니까 북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안마화하는 그러한 수구들의 태도는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북과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거죠. 북이 저쪽으로 들어가는 상황은 최악의 시나리오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계도 필요하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예, 마지막으로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 공동체 이 이야기만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전국적인 목표는 동북아 전체의 평화 공동체 만드는 거예요. 지금 동북아에서 전쟁이 터지면 한반도에서 터진다. 아까 그 말씀 드렸죠? 여러분, 지금 동북아는 이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지역이에요. 전쟁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미 휘발유를 다 뿌려놨어요. 휘발유 다 뿌려놨어요. 성냥불만 그으면 그냥 터집니다.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 너무나 편견과 증오가 심해. 편견, 증오, 혐오. 왜 이렇게 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젊은 아이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중국 아이들, 일본 아이들 그렇게 증오해요. 제 아들도 그러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일본에 가보면 또 일본 애들이 비슷해요. 얘들도 한국, 중국 엄청나게 증오해요. 베이징 가보면 중국 애들도 비슷해요. 큰일입니다. 이게 완전히 아이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서로 간의 편견과 증오가 너무 심해서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동북아가 장기적으로 굉장히 위험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독일 유럽 연구 센터라는 데 소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중점을 두는 게 지금 이 연구센터는 아시아에선 3개밖에 없어요. 독일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일본의 도쿄대,
중국의 베이징대, 한국에서는 중앙대가 선정이 돼서 그렇게 세 개가 있는데 제가 이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 거예요. 교류를 활성화하는. 이 아이들이 만나면 한 2, 3일만 만나면 완전히 없어집니다. 얘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들이 있잖아요. 상대방에 대해 완전히 없어져요. 제가 베이징대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이 2주 동안 하는 프로그램을 독일에서 같이 한 적이 있어요. 처음엔 좀 쭈삣거리고 약간 낯설어. 한 3, 4일 지나니까 싹 없어져요. 2주 끝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거의 뭐 남북 이상가족 이별 장면이에요.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정말 젊은 아이들은 일주일만 같이 생활하고 하면 모든 편견이 사라집니다. 그걸 해야 돼요. 그걸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동북아에 있는 3국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들을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그 동북아 독일 유럽 학회라는 걸 만들자는 제안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동북아가 평화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세 가지 장애 요인이 있다. 첫째는 일본의 과거, 둘째는 한반도의 현재, 셋째는 중국의 미래 때문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금방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일본의 과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일본은 완전히 과거 청산이 되지 않은 이 과거 때문에 아시아에서 누구도 존경한 나라가 없어요. 도덕적 권위를 완전히 잃었어요. 일본도 좋은 점이 많잖아요. 나쁜 점도 있지만 그걸 인정받지 못해요. 왜? 과거의 족쇄에 지금 잡혀 있는 거지. 한반도의 현재는 뭐겠어요? 우리는 이 분단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한반도의 분단이 물리적으로 동북아의 소통을 다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해소해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중국의 미래라는 건 뭐겠어요? 중국이 미래에 패권주의 국가로 나갈 것이다. 중국 패권에 대한 공포. 이걸 다 가지고 있죠. 이 미래에 대한 공포가 결국은 아시아의 평화로운 공존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대로 과거 청산, 분단, 그 다음에 패권주의 이 세 개를 동시에 다 극복한 나라가 있죠. 어디겠어요? 전 세계 딱 하나 있죠. 독일이죠. 독일이 이 세 문제를 동시에 푼 거예요. 과거 청산 비교적 잘했죠. 분단을 비교적 잘 해소했어요. 그 다음에 패권주의. 유럽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일 패권주의 공포를 잘 불식시켰어요. 그래서 유럽 통합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동북아의 평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한반도 통일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